오늘은 막비천운이라고 하는 고사서와 함흥차사에 얽힌 야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막비천운은 태조 이성계가 자기 아들 태종 이방원을 만나면서 하늘의 운은 막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막비천운이라고 하는 고사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도 막비천운이다, 하늘의 운세는 막지 못한다, 인력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야사를 소개해드리면은 그 함흥차사에 얽힌 이야기 중에 성성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성린이라는 분이 그 공민왕 때 과거를 봤고 또 역성혁명을 태조 이성계하고 같이 했고 후에 태종시대에 벼슬을 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재능이 뛰어나고 또 태종시대에 개혁정책을 비교적 잘했던 분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하고도 가까우니까 자청해서 갔어요. 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성성린은 함흥 본궁으로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태종이 보낸 차사가 아닌가 싶어서 의심을 했지만은 본인의 얘기가 벼슬을 그만두고 팔도요람을 하고 있다고 하니 맞아들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독곡 오랜만이요, 어서 오시오. 태조가 말합니다. 성성린이 이곳에서 마마를 배우니 신의 가슴이 찢어지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였어요. 마마 대궐을 떠나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으시고 이곳에 계심은 인륜과 천륜에 어긋나는 일이어서 신의 억장이 무너지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태종을 대신해서 자기를 설득하러 온 성성린에 대해서 화가 폭발합니다. 그대도 방언을 위해서 나를 달래려 온 것이로다. 내관복구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성성린은 순간에 모골이 송연했어요. 이성계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이라도 목을 벨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자기가 말을 한 것이 후회가 됐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뜩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마, 신이 만약 차사로 왔다면 신의 자손은 반드시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할 것이옵니다. 자손을 빗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성계도 노여움을 풀고 담소를 나누게 됩니다. 며칠 동안 서로 지내다가 결국은 성성린도 태조 이성계를 설득하기가 어렵다 판단이 돼서 팔도요람을 핑계를 대고 한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것만도 다행이다. 태종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성성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성성린의 아들, 손자 모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아들인 발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후사가 끊겼어요. 결국 야사에서 전하는 이 이야기가 과연 팩트냐 아니냐를 떠나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태상왕에게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야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추론은 성성린의 자손들 중에 실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앞을 못 보게 되었다, 이거를 가지고 이 야사를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순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순이 자원에서 갑니다. 이 박순은 어떤 사람인가? 사실 이성계하고는 젊었을 때부터 전장에서 같이 적을 맞아서 싸운 동지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지로서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박순이 자원을 해서 갑니다. 어미말하고 새끼말을 데리고 갔다. 이거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쥐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죽은 새끼를 떠나지 못하고 어미 쥐가 그 길을 맴도는 것을 보면서 태조가 그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비감을 갖고 또 어미말과 새끼말이 떨어져 있어서 서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처연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이때다 싶어서 박순이 함흥에서 한양 본궁으로 오시라고 간곡하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태조 이성계의 부는 풀리질 않아서 한참 동안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돌아가라, 한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은 박순도 설득을 하지 못하고 어미말, 새끼말을 데리고 한양으로 돌아오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몸살이 났어요. 몸살이 나서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태조가 박순을 보내놓고 심정이 몹시 사납습니다. 심기가 불편한 것을 옆에서 본 신하들이 충성심을 보입니다. 성성리는 살려보냈지만 박순은 죽여야 됩니다. 이랬어요. 태조 이성계가 순간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떠난 지가 한참 됐으니까 용강은 건너서 이미 갔겠지.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용강을 건넜거든 뒤쫓지 마라. 그렇게 해서 태조 이성계의 부하들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몸이 안 좋아서 주막에 머무른 박순은 용흥강을 건너지 못하고 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성계를 모시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도 결국은 운이 아니냐, 이 사람이 죽을 운이 아니냐, 막비천운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정사에서는 1402년에 조사의가 안변부사로 있으면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 난을 일으키게 된 동기는 이성계의 부인인 강비와는 조사의가 친척간인데 태종 이방원의 처사를 보고 태종 이방원의 처사가 온당치 않다 생각이 돼서 조사의는 난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박순이 태조 이성계를 만나지 못했고 조사의 부하들에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한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막비천운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그 사건은 나중에 무학대사 설득을 받아서 이 한양 본궁으로 돌아올 때 그때까지도 이성계는 아들인 태종 이방원에 대해서 분이 풀리지 않아 가지고 화살을 쏘게 되고 이 화살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 술을 따라 올리는데 직접 올리질 않고 내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륜이 미리 그렇게 하라고 태종에게 일러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는 그 소매에 있던 쇠방망이를 꺼내서 땅에 던지면서 혼잣말처럼 하는 말이 막비천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운세라고 하는 것이 하늘도 막지 못한다라든지 이것은 운세는 하늘에 달려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또 하늘에 대해서 정말 운세라는 것이 확실하게 있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운세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